때문에 뭐 시간 질질 끌 필요가 없습니다. 외울 것만 간단히 체크할 거예요. 두 번 나눠서 할까? 6시 반까지 쭉 할까 하다가 6시 반까지 쭉 하는 게 낫죠? 한 번 더 쉬는 것보다.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한 번에. 야, 너 입에 묻어다 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딱 체크할 거만 합니다. 먼저 계약 일반에서 양가로 1번 유상, 편무, 요물, 분료식 암기해야 되고요. 현상문구. 2번 증여 사용대차 편무, 무상 외워야 되고요. 쌍무는 언제나 유상이지만 유상이 언제나 쌍무인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3번 유무상을 구별하는 이유는 유상의 매매 규정 담보 책임이, 쌍무, 편무를 구별하는 이유는 쌍무에만 동시한명권 위험 부담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약관규제법에서는 반가를 번호를 꼭 기억하세요. 특히 두 번째 줄을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것을 되풀이하는 약관조항은 명시설명 의무가 면제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2번 개별약정이 우선하고 개별약정은 약관규제법이 적용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특정 약관조항에 대해서 상대방과 교섭 흥정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그 약관조항은 개별약정으로 취급한다는 거. 그 약관조항은 따라서 약관규제법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 다음 페이지 4번 중요하죠. 약관의 구속력. 약관을 지켜야 되는 이유. 합의했기 때문이다.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5번 약관을 해석할 때 객관적이고 통일적으로 해석해야 되죠. 계약 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 사정 고려함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거기까지만. 세 번째 줄부터는 읽지 마세요. 구체적 통제 과정인데 좀 까다로워요. 세 번째 줄까지만. 그 다음에 6번에 동그라미 2번 상당한 이유 없이 분양자의 담보책임, 원래 담보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근데 고의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진다. 이거 분양받은 사람에게 불리하죠? 무효. 또 4번 한번 사업자가 져야 될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약관조항. 그래서 2번, 3번 두 개 무효라는 거. 7번에 동그라미 1번 약관의 특정 조항이 무효라면 그 조항만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이라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혹시 답으로 나오게 되면 이게 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 100만 원짜리를 팔면서 돈 안 주면 1억을 배상한다. 이런 식으로. 그럼 원래 손해배상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데 이게 약관으로 들어있을 때는 강행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그냥 무효입니다. 감액해서 유효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그 손해배상액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틀린 지문입니다. 강행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그냥 무효입니다. 됐죠? 계약의 성립, 양가를 1번에 반가를 1번, 의사표시에 있는 것은 모두 일치해야 된다. 모두 일치해야 되죠? 그게 객관적 합치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번. 불합치했는데 합치했다고 오신. 계약은 성립하지 않지요? 양가로 2번. 계약서를 처분문서라고 하는데요.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면 계약서에 작성된 대로 계약을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 연대보증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면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가 일반 보증으로 효과를 잘못 알고 있어. 그럼 차고만 문제가 됩니다. 계약서 내용대로 계약은 성립합니다. 그 양가로 2번 이렇게 되죠.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처분문서인 계약서가 있는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내용을 인정하되 다만 당해 계약으로 인한 효과를 잘못 알고 있었다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X입니다. 계약서 내용대로 계약은 성립하고 효과를 잘못 알고 있었던 사람이 차고만 문제가 될 뿐입니다. 3번에 1번, 2번은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의 문제인데요. 우리 아까 민법 총칙에서 행위자와 명인이 다를 때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일치하지 않으면 상대방 입장이라 그랬죠. 그렇죠? 네, 그게 하나 있고요. 반가로 1번. 갑이 을의 실명 확인을 거쳐서 을의 이름으로 예금계약을 체결하면 설령 금융기관이 전주가 갑이라는 걸 알았다 하더라도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실명 확인한 을이 예금주 잊지 마시고, 그러면 2번은 갑이 존재하지 않는 을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증을 위조해서 그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병과 증권거래 계좌 개설계약을 체결했을 때 갑은
자기 자신이 계약 당사자라고 생각해요. 얘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병은 이 사람을 계약 당사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불일치해요.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 누가 계약 당사자다? 을이 계약 당사자다. 갑병을 계약 당사자라고 볼 수는 없다. 무슨 해석? 반가로 해보면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 일치하지 않으니까. 갑은 갑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병은 허무인 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불일치하죠. 불일치할 때는 상대방 입장에서 을이 계약 당사자 이렇게 됩니다. 규범적 해석이죠. 4번은 청약은 철회하지 못합니다. 단 예외. 명예퇴직 신청은 근로계약 합의 해지 청약인데 이게 회사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회사가 승낙을 해서 합의 해지되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잊지 마세요. 5번은 잘 나오는 거죠. 청약은 특정인 불특정인에게, 승낙은 특정한 청약자에게. 또 청약자가 누군지 표시될 필요 없고. 6번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 표시해야 되니까 청약의 유인과는 구별하고. 7번 상가 아파트 분양 광고 청약의 유인 이렇게 되죠. 8번 청약 수령자는 승낙 의무, 회답 의무 없죠. 특히 중요한 거. 9번 청약자가 언제까지 이해하지만 승낙한 걸로 간주한다고 통지하더라도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회답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잘 나오죠, 답으로. 10번, 11번은 조문이니까 암기하시면 되고요. 특히 11번은 볼 수 있다죠. 13번은 본다죠. 그거 좀 구별하시면 되고. 연착화 승낙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11번. 13번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본다고 그렇죠. 12번 조심하셔야 되죠. 사고에 의한 연착. 충분히 기간 내 도달할 수 있게 발송했지만 기간이 지나서 도달한 경우 이런 걸 사고의 연착이라고 하고 청약자가 연착 통지하거나 미리 지연 통지를 발송하라. 만약에 통지하지 않으면 연착하지 않은 걸로 본다. 연착하지 않은 걸로 계약은 성립한다. 14번 암기 격제 간의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할 때 성립. 다만 기간 내에 도달하는 것을 전제로 발송 시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걸로 됩니다. 15번은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죠.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청약자가 그 사실을 몰라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그 구체적인 판례가 16번이죠. 예금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고요? 금융기관 직원이 돈을 받아 확인한 때. 그 다음에 마지막 교차 청약은 언제 계약이 성립해요?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먼저 한 청약이 도달한 때 이렇게 나오죠? 아니죠.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이죠.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가 선의부과실 상대방에게 발생한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뢰이익을 배상하라. 이걸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 하죠. 원시적 불능에서 적용된다는 거, 신뢰이익을 배상한다는 거, 그거 조심하시면 되고. 특히 오른쪽 양가로 보면 아까 봤죠. 수량 지정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원시적 일부 불능의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있으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 3번 계약 교섭 중 부당한 계약 체결 거부. 첫째, 계약 체결을 강요할 수는 없죠. 두 번째, 세 번째 줄 불법 폐기가 성립하죠. 채무 불이행 책임이나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아니라 무슨 책임? 불법 폐기 손해배상 책임. 그 다음에 그 손해는 세 번째 줄 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 손해에 한정한다. 한정한다는 표현을 잊지 마세요. 신뢰 손해에 한정합니다. 하지만 그 밑에 줄 끝에 정신적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다시 그 위에 손해배상에 제외되는 거 두 개. 제안서, 견적서, 작성 비용. 손해배상에서 제외되죠. 반면에 반가로 3번의 첫 번째 줄 계약 준비 비용.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세 번째 줄 계약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이것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간단하죠. 이런 것들은. 다 아시는 거지. 표정이 어두워. 이런 거 알아야 돼요. 동시 이해하면 요건이 일단 동일한 쌍무계약상 발생한 대가적 채무여야 돼요. 그러니까 반가로 1번 별개의 약정으로 성립한 채무. 특별하게 동생관계로 약정하지 않는 한 동생관계가 아니다. 중요하죠. 2번 역시 중요하죠.
어느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을 때 상대방 채무가 여전히 동시행관계다. 3번도 조금 중요하죠. 쌍부계약상 발생한 채권이 양도되거나 채무가 인수되어도 여전히 항변권은 존속한다. 반면에 마지막 경계계약을 했을 때는 항변권은 소멸한다. 첫 번째 요건에서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양채무가 모두 이행기여야 되죠. 그래서 양가로 3번 중도공직 같은 선이행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행관계가 아니지. 근데 예외. 첫 번째가 반가로 2번 불안의 항변권이죠.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건설회사가 신용불안이더라. 중도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반가로 1번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체하던 중 상대방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도 중도금지급에서 동시 이행관계가 된다. 그 다음에 반가로 3번은 불안의 항변권의 일종이에요. 나는 매도인 소유인 줄 알고 매매계약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할 때 매도인 소유가 아니야. 불안해. 그럼 판례는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2번, 3번은 다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번은 암기해야 되는 거죠. 변제와 영수증교부나 어음수표 반환은 동시행관계지만 변제와 채권증서 반환이나 담보권 말소 절차는 동시행관계가 아니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표정 보니까 헷갈리는 분들 계셔. 헷갈리면 안 돼, 이거. 이 시점에서 35일 남은 시점에서 이제 헷갈리면 안 되죠. 그렇죠? 35일은 몇 주 남은 거예요? 47에 57, 35. 5주 남았네. 그죠? 5주? 35일은 굉장히 많이 남은 것 같은데 5주?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많이 남았어요. 아직 많이 남았어. 지금부터 하루에 4시간씩 자면요, 네? 우리 딱 한 30일만 4시간씩 자죠. 30일만. 네? 30일만. 나머지 5일은 8시간씩 자고 30일만. 에휴, 말해 뭐하나. 에휴, 그냥 진도 나가자. 아이고야. 5번 중요하죠. 갑이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해서 청구함으로써 을이 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을의 항변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 항변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조심하자. 6번은 원래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을 동시행관계라 하죠, 판례가. 근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권 계약까지 했어. 그래서 전세권 등기까지 했어. 그리고 보증금을 전세금으로 대체했어. 이때는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만 동시행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전세권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까지를 줘야 되죠. 그죠? 그게 6번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7번 달달달 외워야 되는 동시행관계 아닌 거 5개 암기하고 계시죠? 1번 변제와 채권증서 반환, 2번 변제와 담보권 말소. 변제와 담보권 말소는 구체적으로 저당권 등기 말소, 담보 목적 소유권 등기나 가등기 말소, 이런 건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와 대금지급 의무. 5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임차권 등기 말소와 보증금 반환. 그 다음에 4번 아주 중요하죠. 근저당권 실행 경매가 무효가 되었을 때 배당받은 채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와 경락인의 근저당 말소 의무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경락이 됐고요. 대금을 납부했어요, 법원에. 법원이 배당을 했는데요. 이렇게도 배당을 했고요. 남아가지고 이렇게도 배당을 했어요. 남으면 갑한테 배당해야죠. 그 다음에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이게 무효가 되었을 때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반환하는 것과 경락인이 말소하는 건 동시행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양당사자의 반환 의무라고 채무자가 배당받은 거 반환하는 것과 병이 등기를 말소하는 건 이행의 상대방이 같지요. 이건 동시 이행관계다. 그게 밑에 주의 판례 이렇게 나옵니다. 경매가 무효가 되었을 때 각 당사자가 반환할 의무 이렇게 나와요. 이때 각 당사자는 이 둘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구별하셔야 돼요. 예? 아니 제가 그림으로 말씀드렸잖아. 예?
이렇게는 동생관계가 아니고 이렇게는 동생관계인데 이렇게를 뭐라 한다? 각 당사자의 반환의 의무 이렇게 나온다. 요거는 뭐다? 동시이행관계다. 구별되죠? 8번 항변권이 있는 것 자체로 지체 책임지지 않고 9번 상대방이 소송 제기했을 때 소송을 받은 자가 항변권을 주장해야만 판단하죠. 주장하지 않으면 고려하지 않죠. 만약에 주장하면 법원은 무슨 판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요거까지 아까 유치권을 같이 기억하시고 10번 동시 이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할 수 없죠. 그래서 매도인은 매매대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할 수 없지요. 매도인은 매매대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할 수 없다. 또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할 수 없다. 같이. 매도인은 매매대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할 수 없다.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할 수 없다. 11번 항변권이 붙은 채권도 소멸시에 걸리죠. 그러니까 매도인의 매매대금 채권은 매수의 항변권이 붙어 있지만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되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이렇게 되겠죠. 중요 판례 1번, 2번은 자만 올 때 한번 읽으시면 되고요.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 계약이 무효되었을 때 부당이득 반환 동생관계죠. 4번 5번 부동산에 가압류나 저당권이 등기되어 있을 때 이 말소 플러스 이전 등기 의무가 대금 지급 의무와 동생관계죠. 6번 아까 일부 취소해서 봤죠. 갑이 을을 꿰어 돈을 빌려주고 갑의 부인 이름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을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만 취소했다 하더라도 소비대차 계약도 취소된 거라 그랬죠. 그리고 을은 돈 돌려줘야 되고 병은 등기 말소해야 되는데 이 돈을 돌려주는 것과 등기 말소하는 것은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무슨 관계? 동시이행관계. 무슨 관계? 동시이행관계. 이건 두 가지가 다 출제가 됐어요. 소비대차 계약은 취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동생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출제된 적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소비대차 계약도 취소된 거고 동시이행관계고. 네? 이거 변제와 담보권 말소 아닙니다. 변제와 담보권 말소로 착각하면 안 돼요. 취소되었을 때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아시겠죠? 동생관계라는 거 잊지 마시고. 위헌부담은 뭐 간단히 계약을 하고 나서 1월 10일 날 주택 매매 20일 날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 채무자의 채무가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 채무 소멸하죠? 대금 청구할 수 없죠? 미리 받은 계약금 따위는 반환해야 되죠? 이게 채무자 위험. 다만 채권자 귀책 사유로 불능이 되거나 채권자 지체적 양당사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됐을 때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따라서 갑은 대금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갑이 별도로 이득을 얻은 게 있다. 양도세 따위를 안 냈다. 그 이득은 채권자에게 상환하라. 그게 위험부담이죠. 그래서 위험부담은 양가로 1번 그 밑줄 그은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양가로 2번 후발적 불능의 경우 하나면 임의규정이라는 거.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에서 뭐라 그랬어요?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이행을 하면서 그만큼 까고 계약 이행할 수도 있다 그랬었죠. 그렇죠? 기억이 안 나시네. 3주차에서 봤는데. 괜찮아. 임의규정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 내용. 반가로 1번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위험을 부담. 반가로 2번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뭐 무지막지하게 중요하죠. 아까 계약 성립, 동시항변권, 제3자를 위한 계약. 세 가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제3자를 위한 계약. 갑이 을에게 땅을 팔면서 돈은 병에게 줘라. 뭐 이렇게 됩니다. 자, 먼저 암기할 거 양가로 1번. 병존적 채무 인수나 변제를 위한 공탁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그렇죠?
반면에 면책적 채무인수나 이행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2번 제3자는 계약 당시 특정 현존에 있을 필요는 없다. 3번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중요하죠. 의무를 면제하는 거.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준하여 유효하다. 4번도 중요하죠. 의무를 부담하면서 권리를 취득하는 거.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5번, 6번 제일 중요하죠.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 원인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렇죠? 그게 5번. 그래서 6번.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거부할 수 없다. 그랬죠. 아주 중요하죠. 7번의 수익에서퍼시는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에 불과할 뿐 계약의 성립 요건 아니다. 8번 중요하죠. 수익에서퍼시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낙약자는 최고할 수 있죠. 채무자는 기간 내 확답을 갖지 못하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건 재산권이니까 대위권의 목적이 되죠. 10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을 때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사기 등을 이뤄 취소되었을 때 선의의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까지 기억해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니까. 자, 중요한 게 12번 일단 제3자 수익에서퍼시 전에는 변경 소멸시킬 수 있으나 13번에 1번 제3자 수익에서퍼시 후에는 합의로 제3자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다만 계약을 해제 취소는 가능하기 때문에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반가로 2번 요약자가 해제와 원상회복 청구 제3자는 해제도 원상회복도 청구할 수 없고 제3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도 없지요. 2번, 3번 아주 중요하죠. 4번까지. 그래서 제3자는 뭐만 할 수 있다?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2번, 3번, 4번 달달달 머릿속에 외워야 돼요. 계약의 해제, 취소와 구별 우리 동형에서 한번 봤죠? 취소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 해제권은 법률 규정이나 약정을 통해서 발생.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 해제는 계약에서만. 해제는 선악불문 전부 반환 원상회복이라 하죠. 취소는 선이라면 현존이익만, 악이라면 이익이다, 이자이다, 손해까지. 그래서 취소의 반환 범위와 해제의 반환 범위는 다르다, 차이가 있다. 이렇게 출제가 됐었죠. 4번은 암기해야 되는 거고요. 적법 해제 후에도 차고 취소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하죠. 합의 해제는 계약이다. 따라서 단독행위 해제 규정은 적용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반가로 2번. 손해배상 청구권 발생하지 않는다. 즉 계약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은 해제 계약에는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반가로 3번. 이자가산 의무도 없다. 합의 해제는 뭐도 없다고요? 이자가산 의무 없다고. 다만 다시 반가로 2번의 세 번째 줄. 합의 해제도 원상회복 청구할 수 있고 제3자 보호된다. 두 가지는 기억하자. 합의 해제도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고 제3자 보호된다. (4번) 합의 해제도 좀 전에 원상회복 의무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매수인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하고 매도인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이 말소 청구권이 뭐예요? 원상회복 청구권. 이렇게 되겠죠. 소유권에 의한 거죠.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5번 묵시적 합의 해제도 가능하고 6번 합의 해제 후 해제된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 실권 약관 중에서 반가로 1번 중도금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라는 약정이 있을 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되지만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되는 경우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해서 자동 해제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맨 밑에 줄 잔금 지급일이 1월 30일인데 매수인이 열흘만 날비를 달라. 그래서 2월 10일까지 연장을 해줬어요.
근데 연장을 하면서 이렇게 했어. 만약에 2월 10일 날 안 주면 해제된다. 이때는 한번 연장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자, 맨 마지막 줄 보면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에 연기를 요청해서 잔금지급기를 연기해 주면서 약정을 했어. 그 연기해 준 날짜에 잔금을 안 주면 자동 해제된다고. 이 경우에는 한 번 기간을 연기해 줬기 때문에 그 연기된 기간을 경과할 때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됩니다. 다르죠? 네? 네, 달라요. 됐고, 실권약관의 경우에도 소급하고서 실효되고 제3자 보호된다는 거. 자, 중요한 게 해제권이죠. 앞에 비교해서 합의 해제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해제권 발생이 중요하죠. 일단 해제권은 약정 해제권이 있고 법정 해제권이 있는데, 예컨대 계약금을 주고 받으면 계약금 해제권이 생기죠? 그죠? 네? 계약금을 주고 받으면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고 100을 주고 해제할 수 있잖아요. 이게 약정 해제권이에요. 근데 이런 약정 해제권이 있다 하더라도 또 위약금, 위약벌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와는 별개로 어느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정 해제권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약정 해제권이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약벌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법정 해제권 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잘 나오죠? 1번. 2번 약정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 못하고. 3번. 이거 뭐죠? 다운 계약서를 써주기로 했어. 검인계약서의 실제 매매 대금보다 줄여서 기재하기로 약정. 그러면 검인계약서의 실제 대금보다 줄여서 기재해줄 의무가 생기죠.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따라서 이걸 이행하지 않았다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4번. 이행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해야 되는데 반드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할 필요는 없다 그랬죠. 그게 4번. 5번. 최고할 때 과다 최고는 둘로 나눠서 과다한 정도가 근소하다면 최고의 효력이 있다 해제권 생긴다.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다면 최고의 효력이 없다 해제권도 없다. 따라서 과다 최고했는데 현저하다. 그런데 해제했다. 해제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게 반가로 1, 반가로 2. 양가로 6번은 대금이 1억이에요. 그래서 상당 기간을 정해서 1억을 최고했어. 근데 상대방이 5천만 원만 줬어. 그럼 나머지 5천에 대해서 또 최고를 해야 해제권이 생기는가? 아니죠. 이미 한번 최고했죠. 5천만 원만 줬다면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 이미 해제권이 생긴 거예요. 따라서 별도로 다시 최고할 필요 없다. 저 6번은 이렇게 되죠. 이행 최고를 받은 상대방이 일부의 채무를 이행했다면 그리고 나머지는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최고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별도의 이행 최고를 해야 해제권이 생긴다. 이렇게 나와요.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전부를 이행을 최고했기 때문에 그 이행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미 해제권이 생긴 거예요. 따라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이행을 최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 추가해서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7번에 1번 이행거절 중요하죠. 최고 필요 없는 것들 딱 외우셔야 되는데 최고 필요 없는 게 반가로 1, 반가로 2, 반가로 3, 반가로 4, 반가로 5, 반가로 6, 반가로 7까지. 이게 최고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그중에 이행거절 최고 없이 해제권 생기죠. 다만 예외. 두 번째 줄 이행거절 의사가 적법하게 철회가 되면 최고해야 한다. 요거 이렇게 나오죠. 이행거절 의사가 적법하게 철회됐다 하더라도 이행을 최고할 필요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X. 이행거절 의사가 적법하게 철회가 되면 최고 후에 해제할 수 있다. 이행불능은 최고 필요 없죠. 특히 이행불능은 동그라미 2번. 어쩌고 저쩌고 두 번째 줄 가압류라고 돼 있죠.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라고 돼 있죠. 근데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무자력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뭐뭐뭐가 가압류되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무자력 상태까지 있어야 이행불능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행불능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되어야 이행불능입니다. 따라서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기억하시고요. 무자락까지 되어야 정기행위 이행체는 최고 필요 없고 주된 의무 불완전 이행인데 완전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담보 측면의 약정 해제권 다 최고 필요 없죠. 8번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지만 아직까지 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정 변경을 인정한 적은 없지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제권을 인정한 적은 없어요. 최근에 산업인력관리공단 다른 자격증 문제 해제와 관해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거기에 옳은 지문으로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만 이렇게 옳은 지문으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해제할 수 있다. 옳은 지문으로 나왔어요. 해제할 수 있다는 옳은 지문이에요. 하지만 아직까지 사정 변경을 인정한 적은 없는 거예요. 그 가능성만 열어놓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지방자치로부터 땅을 샀어요. 땅을 살 때 음식점을 지어서 운영할 생각으로 물어봤어요. 음식점 허가 나냐? 난다. 그래서 샀는데 사고 난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지로 편입을 시켜서 음식점 허가가 안 나와. 사정 변경됐죠. 근데 이거 우리 대법원 이것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정 변경이 아니다. 9번 부속 채무 불이행은 해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10번 해제는 단독행위니까 원칙적으로 조건 못 붙인다. 하지만 상대방이 동의했거나 아까 봤던 거 상대방 동의한 경우 조건 붙일 수 있어요. 또 하나가 정지조건부 해제권. 언제까지 이행이 없으면 해제된다. 정지조건부 해제권에서 가능하다. 요거 출제된 적 있죠?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도 해제권 행사에 조건 붙일 수 없다. X. 상대방이 동의하면 단독행위에 조건 붙일 수 있다. 같이 기억하자. 11번 해제의사 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철회 못하고 12번은 조문 암기해야 되죠. 불가불성. 두 가지가 있죠. 행사의 불가불성. 전원이 행사하라, 전원에게 행사하라. 1인이 소멸하면 전원이 소멸한다. 행사 불가불성, 소멸의 불가불성. 다만 불가불성은 강행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해제가 되면 양가를 1번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죠. 그래서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하죠. 하지만 제3자 권리는 침해하지 못하지. 그때 제3자 반가로 3번. 일단 해제 전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되고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제3자는 선의만 보호되고 해제를 기준으로 해제되기 전 제3자는 선악불문 해제된 후의 제3자는 선의만 보호되고 두 번째 부동산 거래에서는 등기한 사람 동산에서는 점유한 사람이 보호된다 그랬죠. 그래서 반가로 3의 두 번째 줄 암기 계약 해제로 소멸하는 채권이 포인트죠. 채권을 양수한 사람, 감유한 사람, 아파트 분양권 양수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상속인,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 4번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됐을 때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의 양수인. 5번 주택 매수인이 등기는 하지 않은 채 매도인으로부터 임대 또는 전세 권한을 부여받아 임대차한 경우에 그 임차인 보호되는 제3자. 아니다. 외우자. 오늘 집에 가서 이런 거 외우는 거예요. 이런 거. 아까 어려운 거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꼭 외워야 될 거 이런 거 외우는 거예요. 집에 가셔서 보실까 모르겠네. 이렇게 오늘 딱 듣고 가갖고 집에 가서 오늘 악착같이 한번 보고 주무시는 것과 며칠 미루고 나중에 보시는 건 어차피 한 번 보는 거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안 해보셨죠? 당일날 바로 안 해보셨지? 특강 같은 거 듣고.
한번 해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악착같이. 집에 가면 할 일이 산더미 같아. 그쵸? 괜찮아. 밤에 한 11시부터 새벽 2, 3시까지 한 3시간이면 다 읽어. 잠이 오는데요? 서서 읽어. 가볍잖아요. 이렇게. 집안을 왔다 갔다 이렇게. 예? 사람들이, 가족들이 그랬죠. 정신사납게 왜 왔다 갔다 하냐고? 예? 하는 거야, 그렇게. 외우십니다. 제3자 아닌 놈들 3번, 4번을 꼭 외워주시고, 다음 페이지, 계약, 해제, 말소 등기 전 선의의 제3자. 선의 동그라미 치세요. 해제 전에는 선악불문, 해제 후에는 선의만 못된다. 선의만. 양가로 2번 551조 암기해야 되죠.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해제, 원상회복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병존, 경합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해제권 소멸과세법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해제권자가 목적물을 훼손하여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 2번, 해제권자가 목적물을 가공, 개조한 경우. 둘 다 해제권 소멸.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반가로 2번. 해제권 행사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 10년이죠. 상대방이 최고할 수 있죠. 이때 확답을 하지 못하면 해제권은 소멸한다. 그거 확인하자. 판례가 있네요. 양가로 2번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도 잘 나와요. 을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계약을 해제했어. 그럼 그걸로 끝이야. 근데 며칠 있다 갑이 대금을 청구해. 이때 채무 불이행한 자도 계약이 이미 해제되었으니 계약 해제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나 대금 못 줘. 라고 할 수 있다. 양가로 1번.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는데 선악불문 전부 반환해야 되죠. 그 구체적 내용이 3번에 있죠. 특히 돈 받은 사람은 받은 날부터 이자 붙이죠. 이때 이자는 금전 반환 의무 지체에 따른 지연배상이 아니라 원상회복 의무이기 때문에 연체이자로 가산하는 게 아니라 법정이자로 가산해서 반환하라. 잊지 마세요. 네? 네. 법정이자로 가산해서 반환하라. 다음 페이지. 물건 받은 사람은 원물 돌려주고 사용이익 돌려줘야 되죠. 그 중에 안 돌려줘도 되는 거 2개. 감가비와 운용이익. 2개는 반환할 필요가 없다. 즉 반환해야 될 사용이익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6번하고 7번은 보호되는 제3자죠. 아까 각과 을사의 주택을 매매했고 을병사의 임대차가 되었을 때 을이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한 채 임대권한 8번을 말합니다. 임대나 전세권한을 부여받아 임대차 했을 때는 보호 안 된다 그랬죠. 그게 아니라면 보호된다. 그게 6번, 7번. 소유권을 취득하고 임대차한 경우 해제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매수인과 임대차 보호되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지만 아파트 열세를 받아가지고 임대차한 경우 이때 보호된단 말이죠. 6번, 7번은. 6번, 7번은 그냥 외울 필요가 없이 그냥 보호된다. 임차인은. 다만 8번만 안 되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매도인으로부터 해제 조건부로 임대나 전세 권한을 부여받아 임대차한 경우 이때는 임차인은 보호되지 않는다. 보호되지 않으니까 갑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없으니 매도인의 명도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8번이죠. 매도인의 명도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9번 중요하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손해배상은 이행이익배상이 원칙입니다. 뭐가 원칙이라고요? 이행이익배상. 단 실력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죠. 실력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11번은 자만올 때 한번 읽으시되 구별하세요. 회사 이사직을 취임하면서 회사 채무를 보증 섰을 때 중간에 이사직을 사임한 경우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특정 채무를 보증 섰을 때는 해지할 수 없다. 불특정 채무를 보증 섰을 때는 해지할 수 있다. 이때 불특정 채무 보증을 계속적 보증, 포괄금 보증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렇게 되죠. 특정 채무를 보증 섰을 때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금 보증과는 달리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특정 채무를 보증서 쓸 때는 해지할 수 없다. 반면에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금 보증의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구별됩니다. 강론. 매매 예약과는 첫째, 일방예약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일방예약은 예약 완결권이 생기고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다. 그래서 매매 일방예약은 예약 완결권자가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상대방 동의 승낙 받을 필요 없이 매매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예약 당시 본계약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일방예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두 번째, 형성권이니까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0년이다. 그리고 이 10년은 무슨 기간이다? 제척기간이다. 제척기간은 중단정지가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부동산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그 문구를 기억하세요. 소멸한다. 3번 10년 너무 길다. 상대방은 최고할 수 있고 확답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4번 부동산 예약완결권은 뭐 할 수 있다? 가등기. 그럼 보세요. 가등기 한 상태에서 부동산이 양도가 됐을 때 가등기권자는 누구를 상대로? 양도인을 상대로. 양수인이 아니라 누굴 상대로? 양도인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하게 된다. 우리 양도인 상대로 하는지 양수인 상대로 하는지가 몇 개가 있었죠. 누군지를 정확하게. 여기에서는 요게 양도니까 양수인이 아니라 누굴 상대로? 양도인을 상대로 예약 완결권 및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계약금 중요하죠. 유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방이 타방에 교부하는 금전기타 물건이 계약금이죠. 양가로 1번에 있지요. 명칭불문하고 주면은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게 되고 당사자 일방이 착수할 때까지 포기나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는데 성질, 증약금이 최소한도의 성질이고 해약금이 민법에서 정해놨죠. 따라서 계약금은 일단 해약금으로 추정.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특약을 했을 때 위약금이죠. 반드시 특약을 했을 때 위약금입니다. 그 다음에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을 하고요. 이게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약관규제법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약관 속에 손해배상액이 예정돼 있어. 이게 부당히 과다해. 그럼 이건 그냥 무효. 이걸 감액해서 유효로 인정할 수는 없어요. 그건 강행규정 위반이니까. 근데 당사자가 약정만 한 거예요. 약관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중요하죠. 3번 위약금 특약이 없는 한 채권자는 실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채권자에게 당연히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또 유사도 마찬가지예요. 각과 을세 매매계약을 하면서 을의 귀착 사유로 해제될 때 을은 100만 원 배상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갑의 귀착 사유로 해제됐을 때는 얼마를 배상한다가 없어. 근데 갑의 귀착 사유로 해제가 됐어. 이때 을이 갑에게 아니다. 갑의 귀책 사유로 헷갈리면 안 되니까 갑의 귀책 사유로 해제됐을 때 100만 원 배상한다. 근데 을의 귀책 사유로 해제됐을 때 배상한다가 없어. 얼마를 배상한다가. 근데 을의 귀책 사유로 해제가 됐어. 갑이 이렇게 주장해. 야, 내 잘못으로 해제면 100만 원 주기로 했으니까 똑같이 네 잘못으로 해제가 됐으니 100만 원 내놔. 이렇게 할 수 없지요. 을의 귀책 사유로 해제됐을 때는 위약금 특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갑은 실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자신의 위약금 특약을 을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그 유사판례 기억하세요. 4번 위약금 약정이 있어도 해약금 성질은 소멸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두 번째 줄 끝에 매도인이 전혀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죠. 이행 착수지. 그러니까 매도인도 매수인도 계약금 해지할 수 없다. 6번의 이행 착수는 그 문구를 일단 기억하세요. 이행 행위 일부를 하거나 준비에 필요한 이행을 하기 위한 전제 행위를 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이행 준비만으로는 부족하다. 또 계약 내용에 들어맞는 이행 제공에 이를 필요는 없다. 그 문구를 기억하시고 2번 이행기 전에도 착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행착수 아닌 거.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거. 아까 토지거래 허가에서 봤던 허가를 받은 거. 이거 이행착수 아니죠. 반면에 이행착수인 거. 이거 암기하고 계시죠? 뭐 중도금 지급하고 또 하나 등기소 동행촉구. 이건 기억하셔야 되죠. 이행착수. 토지 거래 허가를 받거나 또는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건 이행착수가 아니지만 이건 이행착수다. 따라서 이 이후에는 계약금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7번 계약금 계약은 유물계약입니다. 그 주의 판례를 두 번째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이나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을 청구하거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가 아니라 계약금 약정을 해지할 수 있고, 나아가 계약금 약정이 없었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주계약도 해지할 수 있다. 근데 요거는 당사자가 특약을 한 거예요. 뭐라고? 계약금을 1,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안 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특약한 경우, 이럴 때는 계약금을 안 주면 계약금 계약이나 주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런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계약금을 주지 않는다 해서 계약금 계약이나 주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거기서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교부자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지급을 청구하거나 또는 계약금 약정을 해지할 수 있고, 나아가 위 약정이 없다면 주계약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이게 특별한 사정이에요. 결국은 당사자가 특약을 한 거예요. 계약금을 안 주면 계약을 해지한다, 이런 식으로. 그럴 때는 해지할 수 있지만 그런 사정이 없다면,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금을 주지 않는다 해서 주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8번 받은 사람은 100을 줬는데, 외우세요.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9번 1,0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100만 원만 줬다. 200만 원을 주고 해지하는 게 아니라 받기로 한 1,000만 원의 기준이 된다. 2,000만 원을 반환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번. 10번은 자만 올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3번은 1번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당시 특정되어 있을 필요 없고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다. 2번 매매계약 체계로 발생하는 과실은 누가 수취하는가? 목적물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 다만 인도 전이라도 대금을 전부 지급하면 매수인. 이렇게 되죠. 3번 어느 일방의 이행기한만 있다 상대방 동일기한 추정. 4번 대금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현 주소지에서 지급, 다만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했을 때는 어디서? 인도 장소에서 지급해요. 5번은 대금 지급 거절권.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 주장자가 있을 때 매수인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때 매도인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대금 지급을 청구하거나 또는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조문이니까 그냥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담보책임, 먼저 권리하자. 5가지가 있죠. 전부 타인 권리 외웁니다. 전타, 선해선, 악해, 도선해. 선의 매신 해제, 손해배상, 악의 매신 해제. 매도인도 선이라면 해제, 이렇게 되죠. 일타 대감 손해선. 선악불만 하고 대금감액 청구, 선이라면 해제, 손해배상 청구. 당연히 이때 손해배상은 그 판례 이행이익 배상입니다. 에? 계약이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 이렇게 되죠. 이행이익 배상. 두 번째 줄에 보면 끝에 불능이 된 시가, 불능이 될 당시 시가라고 되어 있죠. 에? 불능 당시 시가가 손해배상액의 기준이고 이행이익 배상을 해야 됩니다.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하면 선이만, 부실, 선대감해선, 대금감액 청구, 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 이때 수량 지정 매매여야 되죠. 수량 지정 매매는 뭐죠? 면적이나 수량이 가격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이게 수량 지정 매매죠. 반면에 두 번째 절 면적이나 수량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불과,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
이때는 수량적 매매가 아니다. 4번 지상권 따위가 설정돼 있다. 용익적 권리는 제한이 있다. 선의에 한해서 해제 손해배상. 5번 저당권이 행사되거나 판례 가등기가 본등기로 바뀌거나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거나 다 576조. 조문까지 기억해야 돼요. 저당권 실행에 의한 담보책임. 그래서 매수인은 선악을 묻지 않고 출첵 상환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저당, 출회손 이렇게 되죠. 5개 외워서 요거 가지고 응용해서 문제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판례 몇 가지. 1번 타인 권리 매매 목적이 있다. 매도인의 의무가 매도인 귀책 사유다. 원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죠. 근데 매도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 책임이 성립하죠. 그렇죠? 이때 매수인은 선악을 묻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 책임은 선해손 악해예요. 악의라면 해제만 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 청구는 못해요. 근데 매도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묻게 되고요. 이때 채무 불이행 책임은 선악을 묻지 않습니다. 악의의 매수인도 채무 불이행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가로 2번 전부 타인 권리는 매도인도 선이라면 뭐 할 수 있어요? 해제. 이거는 전부 타인 권리 전부를 못 넘겨줄 때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반가로 2번 선이 매도인이 매매 목적인 권리 전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될 뿐이라고 되어 있죠. 매매 목적 권리 일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개의 권리를 일괄해서 매매 목적으로 정했으나 일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온 적 있어요. 매매 목적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해 줄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매도인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X. 선의의 매도인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 딱 하나. 전부 타인 권리 전부를 이전해 줄 수 없는 경우. 그때만 매도인도 선이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3번 일부 타인 권리나 수량 지역 매수 수량이 부족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담보 책임을 추구할 수 있는데 이때 사실의 안 날의 의미가 뭐죠?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다는 사실, 수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타인에 속하는 그 일부 또는 부족한 부분만큼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 안 날로부터 1년. 그 사실의 안 날의 의미 반가로 3번. 4번은 다시 이거 저당 출해선. 매수인은 선악을 묻지 않고 알았든 몰랐든 출첵 상환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래서 악의의 매수인이 담보 책임 중에서 악의의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담보 책임이 저당권 실행이라고 그랬습니다. 물건의 하자는 물건에 물리적 하자가 있는 걸 말하는데 반가로 1번 건물을 질 수 없다. 공법적 제한 때문에 이것도 물건의 하자로 본다. 두 번째 하자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반가로 1번 중요하죠. 2번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3번은 안 몰라도 되고요. 6월만 기억하세요. 하자 담보 책임은 1년이 아니라 6월 내에 행사하라. 6월 내에. 그 다음에 5번 종류매매라고 되어 있죠. 불특정물 매매를 말하죠. 특정물은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지만 불특정물은 해제, 손해배상 청구 외에 모두 할 수 있다. 하자 없는 완전한 물건의 급부를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죠. 불특정물은 5번이죠. 6번 하자로 인한 확대 손해 또는 2차 손해의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기억해 주세요. 하자로 인해서 손해가 100만 원이 생겼는데 원래는 10만 원에서 끝날 손해가 매수인의 잘못으로 90만 원이 증가됐을 때 이 증가된 액수만큼은 참작해야죠. 이것까지 매도인한테 무조건 덤탱이 씌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매수인 귀책 사유가 있다면 그만큼을 손해배상 범위에서 산정할 때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거의 7번. 자, 경매의 경우
매매가 아니라 경매의 경우 매수인의 지위에 있는 경락인이 매도인 지위에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금감액 청구나 해제를 할 수 있죠. 두 번째, 대금감액 청구는 매도인 지위에 있는 채무자가 무자력일 때 2차적으로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행사할 수 있죠. 그게 반가로 1번. 두 번째, 반가로 2번. 경매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채무자와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경매를 넣은 채권자, 이 두 놈한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요. 반가로 3번. 매매나 경매가 무효라면 담보책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4번은 아까 법률적 장애는 물건의 하자라 했으니 경락받은 물건에 법률적 장애가 있을 때는 담보책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경매는 권리하자만 담보책임이 인정됩니다. 채권 매매는 1번, 2번만, 3번은 보지 마시고 1번, 2번만. 채권을 팔면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만 책임을 지는데 이때 시험 문제는 그 채무자의 자력, 재산 상태를 언제를 기준한가 이것만 납니다. 원칙이 계약 당시죠. 다만 조심하실 거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을 팔았을 때는 변제기 당시 그것만 채권 매매는 기억하자. 변제기 당시 1, 2번만 확인하세요. 3번은 이런 거죠. 임차권을 양도할 때 아까 임대인 잘 보세요. 임차권에서 채무자가 갑이에요. 임차권이 채권이라 그랬죠. 채권 파는 거죠. 이럴 때 채무자 갑의 동의를 받아주겠다. 이게 채무자 자력을 담보한 거예요. 그런데 못 받아주면 담보책임을 지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 말 없이 팔았다. 이때는 담보책임 성립하지 않고 다만 사기가 된다 그랬죠. 말을 안 하고 팔았으니까. 그래서 아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임차권을 양도할 때 임대인 동의 받아줄게. 근데 못 받아줬어. 담보책임. 아무 말 없이 팔았어. 담보책임은 성립하지 않고 사기. 부작위한 사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3번에 이렇게 돼 있죠. 임대차 계약에 기초한 임차권을 목적물로 한 매매계약. 말이 그지같이 어려워요. 그냥 임차권 양도예요. 그렇죠? 임대차 계약에 기초한 임차권을 목적물로 한 매매. 줄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임차권 양도. 그런데 매도인이 누구예요? 예. 임차인. 매도인이 임대인의 의무이행을 담보한다는 특별한 약정. 다시 말해서 동의받아줄게 라는 약정을 하지 않았어. 그럼 담보책임은 성립하지 않아. 대신 뭐가 돼? 사기. 동의 여부를 확인해서 알려줬어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기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담보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네? 6번 담보책임은 임의규정이어서 면제특약할 수 있다. 다만 매도인이 하자를 숨기고 면책특약하거나 면책특약을 하고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해 주거나 그럴 때는 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담보책임 이 정도. 특히 아까 권리하자 그거를 좀 철저히 봐주시면 됩니다. 전부 타인 권리부터. 환매는 달달달 외워자 1, 2, 3, 4까지. 1번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특약하라. 반드시 환매대금은 매매대금 플러스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 요거를 반환하면서 환매해야 되죠. 그렇죠? 이유는 양가로 이번에 두 번째 줄 보면 환매 기간 내에 환매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권은 소멸한다고 돼 있으니까 환매대금을 제공하면서 환매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번 환매기간 아주 중요하죠. 부동산 5년 넘지 못해 동산 3년 넘지 못해 넘으면 단축해. 한 번 정한 기간은 절대로 연장 못해.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부동산 5년, 동산은 3년이 환매기간이 돼. 환매를 했을 때 대금의 이자와 목적물의 과실은 상기한 것으로 본다. 4번 양도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통해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되고 특히 부동산 환매권은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을이 처분했을 때 그 제3자에게도
판매권을 주장할 수 있다. 부동산 판매권은 등기가 돼 있으면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1, 2, 3, 4 기억하자. 교환계약은 재산권 상호 이전이라 그랬고요. 특히 양가로 2번. 교환물의 가격이 균등하지 않을 때 차액을 금전으로 보충 지급할 수 있고 이걸 보충금이라 부르고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니까 만약에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마치 매매 대금 지급 채무 불이행하고 똑같으니까 매도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계약강론 마지막 임대차 이것도 중요하죠. 일단 양가로 1번 타입 물건 임대할 수 있고 차임은 반드시 금전 아니어도 되고 그 다음에 차임 지급 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후급을 원칙으로 하죠. 매월 말, 매년 말, 수확 후 지체 없이. 기간은 암기해야 되죠. 1번 최장 최단 없다. 2번 외워야 되죠. 기간의 약정이 없다면 또 기간에 약정했지만 해지권을 위반한 경우라면 또 임차인이 파산해서 해지하는 경우라면 계약 해지 통고로 간다 그랬죠. 요거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해지가 된다 그랬어요. 3번 법정갱신도 마찬가지죠. 임대차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속해서 사용수익을 하고 임대인이 상당 기간 내에 이해하지 않았을 때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임대차한 걸로 보되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보죠. 즉 635조에 한 해지 통고할 수 있죠. 4번 암기해야 되죠.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갱신되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보증금을 제외하고는 소멸한다. 보증금은 소멸하는 담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걸 제외한 제3자 제공 담보는 소멸한다. 그랬죠? 당연히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한다. 라는 것은 법정갱신에만 적용됩니다. 합의갱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정갱신에만 적용됩니다. 4번, 5번, 3, 4, 2번부터 4, 5번까지 달달달달 외워주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 7번. 이건 이제 지상물 매수 청구 가면 다시 나오죠. 토지 임대차, 기간 만료, 지상물 현존, 갱신 청구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뒤에서 봅니다. 효력과서 대항력 특히 622조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차인이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아도 건물을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 효력이 생기죠. 그죠? 당연히 이 622조는 제3자 즉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항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토지 소유권은 그대로 갑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을이 건물을 양도하고 건물 소유권을 등기해주고 임차권까지 넘겨줬을 때 설령 병이 건물을 등기함으로써 622조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임차권 양도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에게 622조 대항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622조 대항력은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항력입니다. 그게 반가로 2번. 반가로 3번은 토지 임차인이 임차권도 등기하지 않고 건물도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토지에 관한 물권을 취득한 다음에 건물을 등기했어. 이때 제3자에게는 임차권 주장할 수 없죠. 등기한 때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반가로 3번. 4번은 621조 등기청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임의규정이고 청구권이라는 거. 이번 임대인의 의무 중에 수선 의무가 제일 중요하죠. 반가로 1번 사소한 하자는 수선 의무 없다. 또 세 번째 줄 하자가 임차인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자기 비용으로 수선하라. 2번 수선 의무 면제 특약할 수 있다. 하지만 대규모 수선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다 아시는 거고. 중요합니다. 3번 중요하죠. 임차물의 수리를 요할 때 임차인은 지체 없이 통지하라. 단 임대인이 이미 안 때는 통지할 필요 없다. 4번 제일 중요하죠. 임대인 보존 행위에 대해서 임차인은 거절하지 못한다. 단 임차인 의사에 반하는 보존 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임차인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5번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합니다. 1, 2, 3, 4.
임차인 권리 의무 통지 의무 말씀을 드렸고요. 비용 상환 중요하죠. 1번 보존 필요비 지출 즉시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그 다음에 유익비만은 상환기간 허용할 수 있다. 네 번째 줄. 필요비 유익비 모두 다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하는 날부터 6월 내 행사하라. 2번 임의규제니까 포기약정 유효하다. 그 포기약정에 해당되는 거 두 개 3번 4번 외워야 되죠. 3번 원상복구 약정, 4번 건물 임차인이 증축과제 증축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것 둘 다 비용 상환 청구 포기 약정으로 유효 이렇게 되죠. 5번을 읽어보시면 되고 부속매 청구는 조금 더 중요하죠. 비용보다 조금 더 중요. 건물 기타 공동물 임차인이 사용 편익을 위해서 첫째 임대인 동의어도 부속시킨 경우 임대차 종료 시에 부속물을 청구할 수 있죠. 그렇죠? 또 하나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거 두 가지. 임대인 동의어도 부속시켰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두 가지를 임대차 종료 시에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른쪽 동그라미 3번 임차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종료된 경우 이때는 부속물 청구할 수 없죠. 동그라미 보면 강행규정입니다. 포기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라 그랬습니다. 4번 맨날 헷갈리죠? 일시사용 임대차에는 적용 안 됩니다. 비용 상환 청구는 적용된다 그랬어요. 부속물 청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상물 매수 청구이죠. 동그라미 보면 형성권이고 매매 대금은 매수 청구 행사 당시 시가입니다. 1번 머릿속에 넣습니다. 박스 1. 임대차 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고 임대인이 예상 못한 고가의 지상물. 이거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걸 빼고는 다 돼. 기존 건물 되고 신축 건물 되고 신축할 때 임대인 동의 받은 거 되고 안 받은 거 되고. 2번 객관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임대인에게 효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반드시 기존 건물인지 신축한 건물인지 신축할 때 동의 받았는지 이런 거 필요 있다 없다? 없다. 3번 무허가 미등기도 된다. 4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도 된다. 다만 5번 임차인 특수목적 시설물은 안 된다. 확인하시고 2번 강행규정이니까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 3번 차임 연체를 위해 해지됐을 때는 매수 청구할 수 없다. 4번 중요하죠. 기간에 정함이 없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 통고한 경우에는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5번 임차권이 소멸된 후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 원칙적으로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는 매수 청구할 수 없으나 대항력이 있다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중요하죠. 대항력이 있으면. 6번 제일 중요하죠. 건물이 임대인과 임대인이 아닌 자 소유 토지에 걸쳐 있을 때는 일단 남의 땅에 있는 건 안 되고 임대인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건물 중에서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죠. 6번. 7번도 건물을 때려부시기 전까지는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설령 건물 철거 소송에서 패소했다 하더라도 철거 집행 전까지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8번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해서 미등기 건물을 매수해요.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무슨 뜻이에요? 토지 임차인으로부터 건물도 샀고 임차권도 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도 매수청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9번은 매수청권 행사하게 되면 임대인은 매매대금을 줘야 되죠. 동생관계예요. 만약에 임대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건물 인도, 토지 반환 거절할 수 있죠. 그 거절하는 동안에도 토지를 사용 수익하니까 부당이득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5번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니 목적물이 멸실돼서 반환 의무가 불능이 됐을 때 임차인은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을 면하려면 임차인이 스스로 목적물 보존에 관한 선량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라.
이렇게 되겠죠. 6번 이기상 차임 연체하면 해지. 그 다음에 2번 차임 증감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거 강행 규정이라 그랬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불증액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증액 청구할 수 있다. 불증액 특약이 있어도 증액 청구할 수 있다. 4번 중요하죠. 임대차 목적물이 임차인의 귀책 사유 없이 일부 멸실되면 차임이 감액된다가 아니라 감액 청구할 수 있다고. 잔존분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임차권 양도저당 전대 중에서 무단양도 무단전대. 일단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는 양도전대 못합니다. 만약에 동의 없이 양도전대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임대인 동의는 임차권 양도나 전대 효력 요건이 아니지요. 동의 없어도 임차권 양도나 전대체 계약은 유효. 거기 양가로 1번. 그 다음에 3번. 건물 임차인이 소부분을 전대할 때는 동의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무단양도 무단전대 당사자가 부부야. 그럼 배신이가 아니라 그랬죠. 이때는 해지할 수 없다. 5번. 양수인 또는 전찬해점은 불법점이에요. 따라서 갑은 반환 청구하고 부당이득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특히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즉 임대차가 존속하는 한 갑은 을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병에게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주로 답이 여기 나오죠. 6번. 7번. 사례 형태로 나왔을 때 1번 을병사의 계약은 유효하다. 2번 병은 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번 갑은 병에게 직접 차임을 청구할 수는 없고 을의 차임 청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임차권이 소멸하면 전차권도 소멸한다.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기억하시면 되죠. 동의받은 양도전대. 동의받아 전대했을 때 마지막 줄 임대인은 직접 차임 청구할 수 있다. 적법전대의 경우에 무단전대는 대위 청구, 적법전대는 직접 청구. 이때 갑의 병에 대한 청구가 을의 병에 대한 청구보다 우선하죠. 그래서 병은 을에게 차임을 지급했음을 이유로 갑의 차임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거기 다음 페이지 안가로 2번. 밑에 건 보지 마시고 그 첫 번째 줄 임대인 동의 얻은 전대차의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대항할 수 없다.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했음을 이유로 갑의 차임 청구를 거절, 대항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적법 전차인 보호장치가 양가로 3번. 갑과 을이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을이 임차권을 포기하여 임차권이 소멸하더라도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번.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면 그 사유를 병에게 통지하라. 단 중요한 거. 을이 이기상 차임을 연체해서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병에게 통지할 필요 없다. 꼭 기억하셔야 되죠. 5번은 토지 전차인은 임대 청구권 및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고 6번 건물 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되지. 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전차인이 임대인 동의받아 부속, 전차인이 임대인 동의받아 임차인으로부터 매수. 세 가지. 그래서 그 3, 4, 5, 6 네 가지는 적법 전대차에서 옳은 지문으로 나오게 됩니다. 무단 전대차에서 나오면 틀린 지문입니다. 아시겠죠? 적법 전대차에서만 옳은 지문이라는 거. 임대차 종류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보증금. 일단 보증금 반환 조건은 기간 만료 시에 발생하지만 행사는 언제 해요? 반환 시에. 왜?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이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 이때 반환되는 보증금은 일체 손해배상이 당연히 공제된 잔액보증금이라고 그랬죠. 그게 양가로 2번. 그 다음에 주입할래. 이렇게 돼 있죠. 소송비용도 당연히 공제. 연체차임, 목적물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아서 임대인이 소송을 제기할 때 그 소송비용
이런 것들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손해배상이 됩니다. 양가로 3번도 마찬가지죠. 목적물이 반환될 때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공제된다. 그러니까 반환할 때 공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임대차 존속조 또는 임대차가 종료됐지만 반환하기 전에 임대인의 연체 차임 청구에 대해서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거절할 수가 없다. 물론 임대인이 연체 차임을 미리 충당하는 것은 자유다. 임대인은 미리 깔 수 있지만 임차인은 까라 소리 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죠. 그게 양가로 3번. 4번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했음을 증명하라. 4번. 5번 전세권하고 구별해야 되죠.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전세권과는 달리 임차권이니까 신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전 소유자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게 원칙이야. 근데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거나 갑병이 승계 합의한 경우 이때는 신소유자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 을이 원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을은 각과의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여전히 갑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일단 5번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기억하시고 그 예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소유자가 보증금 반환을 부담하지요. 그 예외 단 을이 원하지 않는 경우 있을 수 있죠. 이럴 때는 을은 각과의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갑에게 여전히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예외까지 기억하시면 되죠. 7번은 특약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특약만 취소할 수 없다.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34문제고 34문제 중에서 26개에서 28개의 답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럼 나머지 민특번 체크만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처벌법에서 적용범위 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1, 2, 3까지는 적용되지만 4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 4 중에 특히 박스는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는 거. 5번도 적용된다. 6번 꼭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적용되는 건 아니다. 그랬죠?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두 번째 줄 주택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해서 적법하게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 이렇게 돼 있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다? 주택의 명의 신탁자. 누가 있다고요? 주택의 명의 신탁자. 명의 신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수탁자에게도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그거 기억하자. 오른쪽 기간은 암기해야 되죠. 양가로 1, 양가로 2, 양가로 3. 달달달달 외워야 되죠. 3번에 1번 대항요건. 반가로 1 암기. 반가로 3 주민등록은 언제 효력이 생겨? 수리한 때. 언제? 수리한 때. 4, 5번 다가구는 집업만 타세되는 동호수까지. 네? 체크해서 외우세요. 다음 페이지 6번, 7번 묶어서 특히 6번 갑이 을에게 임대 을이 갑에 동의받아 전대 전 차인이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면 임차인이 대항력이 생겨. 즉 간접점의 경우에도 대항력 인정된다. 잊지 말자. 다 아시는 거죠? 8번에 대항력 의미 동그라미 1번 주택 양수인은 임대인지를 승계한다. 따라서 전소유자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소멸된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2번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는 별개라 그랬죠.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은 소멸하지 않고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했다 하더라도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요. 거기에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3번 최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즉 주택의 선순위 저당권자가 없을 때 얘가 1번이야. 경매가 되면 얘는 둘 중에 하나.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도 있고 임대차 존속 중이라도 배당을 요구하여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배당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배당 요구하게 되면 그걸 해지 의사표시로 본다 그랬어요. 그게 동그라미 3번. 3번 직권 말소되면 주민등록, 직권 말소되면 대항력 원칙적으로 상실된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오른쪽 10번 대항력 취득 시기 세 가지 암기. 1번은 갑이 살다가 을한테 팔고 그 자리에서 임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죠. 2번은 병소유 아파트를 임차한 을로부터 전대한 갑이 있었어. 근데 을이 분양을 받았어. 그래서 전대인 전차인에서 임대인 임차인으로 바뀌었어. 임차인이 된 갑이 언제 대항력이 생기느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세 번째 거 꼭 기억하세요. 선순위 저당권이 있어. 경매가 되면 소멸해. 그렇죠? 선순위 저당권이 있다면 경매가 되면 소멸한다 그랬어요. 이때 경락받은 사람과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했어. 이때에는 기존의 대항력 소멸하고 새로 대항력이 생겨. 언제?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경락되고 완납한 즉시. 3번 꼭 기억해 주세요. 11번 중요하죠. 주민등록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양가로 1번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그렇죠? 반가로 1번 대항력권과 확정을 갖춘 임차인과 소액 임차인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최우선 변제도 인정되지요? 그 다음에 3번. 최초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보증금이 소액 임차인이 아니었어. 서울인데 1억 2천만 원이었어. 최우선 변제 안 되지. 근데 나중에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감액해서 소액 임차인이 됐어. 그럼 그때부터 최우선 변제 인정된다. 다음 페이지 4번.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전포의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주거용으로 바뀌고 임대차 됐으니까 최우선 변제 인정되겠지요. 그렇죠? 6번 기억합니다. 주민등록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존속하라. 3번 양가로 3번 암기하세요. 집 비우지 않아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4번도 암기합니다. 경매되면 임차권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번 임차권 등기명령 따로 나올 때가 됐습니다. 따로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누가? 임대차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어디다가?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기각결정에 항고할 수 있죠. 임차권 등기가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 또는 유지한 채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며 반가로 2번 임차권 등기명령을 다 달달달 외워야 돼요. 반가로 2번 임차권 등기명령에서 등기된 주택을 임차한 소임차인 최선변제 받을 수 없다. 3번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4번 보증금 반환이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동생관계 아니다. 6번부터는 외우는 거죠. 반가로 1번 20분의 1 초과 못해. 2번 연 1할과 한군행 기준금리 더하기 3.5%. 7번은 서수광그 수도권과 동급 세종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11165 3734 2017 뭐 이렇게 외우죠. 네? 3734 2017 상가 건물은 아직도 계약이 그 시행령이 개정이 안 됐어요. 2013년도가 개정되고 아직도 지금 상가 건물 가격이 무지하게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정 안 돼. 주인법만 좀 해요. 지금 1165 3734 2017 네? 네? 너만 외우라 그런 표정 짓지 말고 이런 거 나오면 맞아야죠. 그 다음에 주택 임차권 승계 둘이 있죠. 사망한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없으면 가정공동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혼자 단독으로 승계받고 사망한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있는데 따로 살고 있었다면 이촌인의 친족하고 공동승계하고 원하지 않으면 임차인 사망 후 1월에 반대이사를 표시해서 임차권 승계를 포기할 수 있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고 반가로 1번 두 번째 줄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둔다. 혹시 모르니까 반가로 1번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사항을 좀 쭉 읽어주세요. 거기에 보면 뭐 당연히 1번, 2번, 3번, 4번 분쟁되지요. 예? 차임 보증금 증감, 기간, 보증금 반환, 유지수선 이런 거 싸우잖아. 그 다음에 시행령에 있는 것 중에서 1번 계약 이행, 갱신, 계약 불이행. 근데 4번, 5번이 문제죠. 공인중개사 보수. 5번 표준계약서 사용. 이것까지? 근데 이것도 조정사항이에요. 분쟁 조정사항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런 거 있어요? 임차권 양도나 목적물 전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사항이 아닌 것은 했을 때 임차권 양도나 전대에 관한 분쟁. 요게 답으로 나올 수 있어요. 네? 네, 그거 조심하세요. 뭐 조정 처리 기간 같은 건 됐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단 양가로 1번 외워야 되죠. 969-5437. 네? 외우자. 969-5437. 그 다음에 광역시하고 동급이 있어. 부산광역시. 아, 수도권하고 똑같은 놈이 있어. 부산광역시. 아까 주택임대차는 세종특별자치. 여기는 부산광역시. 네? 969-5437. 이걸 초과하면 상위법 적용? 안 되는데 적용되는 거 5개. 양가로 1번. 암기. 지금 외워, 지금 외워. 외우면 집에 갈 수 있어. 예면. 대항력, 갱신요구, 권리금, 3기 연체 시 해지, 표준계약서. 5개. 초과 임대차에 적용된다. 3번 영업용 임대차. 3번째 줄 실지 용도로 판단. 6번째 줄 공장 및 사무실 임차에서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영업활동. 상가 건물 임대차 되죠? 적용된다 그랬죠? 기억하자. 소액임 차이는 안 해오셔도 되고. 자, 5번 계약갱신 요구 중요하죠?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 10년. 이때 거절 사유 박스 안에 1357 외우자 그랬어요. 특히 1, 3기하고 3 서로 합의하고 5 중대한 것이라고. 요 3가지는 꼭 기억하자. 3기 서로 합의하여 보상 제공. 중대한 것이. 요 3가지는 꼭 기억하자. 됐지요? 밑에 양가로 4번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것도 관리. 지불의 과반수로 결정. 그랬죠? 4번 밑에 양가로 반가로 4번. 오른쪽에 보면 반가로 5번 법정갱신되면 기간은 1년으로 보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3월 경과만 해지되죠. 그 다음에 6번은 옛날 판례예요. 지금은 5년이 10년으로 바뀌었죠. 계약갱신 요건에 관해서 전체 임대차 기간을 옛날 판례니까 이제 5년으로 제한하는, 지금은 이제 10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법정갱신에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약갱신 요구에만 적용된다. 차임 증액 제한 100분의 5. 8번 연 1할 2푼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9번에 권리금 회수에서 반가로 1번 기간 기억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마라. 만약에 방해하면 반가로 1번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4번째 줄 그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내 행사라. 3번 표준 권리금 계약서 및 권리금 평가 기준은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 반면에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11번 3기 차임위원 최시 해지. 몇 기? 3기. 여기까지. 그다음에 가등기 담보법부터는 적용 범위. 일단 2번. 적용 안 되는 거 암기하세요. 소비대차나 또는 준소비대차 채권에만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예약 당시 가액이 원본 및 이자합을 초과해야 돼요. 4번. 5번. 채권자 이름 뭐 가등기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적용됩니다. 안 돼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단 1번, 3번, 아니다. 1번, 2번, 4번, 5번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효력에 보면 3번의 실행. 반가로 1, 반가로 2, 반가로 3, 반가로 4, 반가로 6. 1, 2, 3, 4, 6. 잘 나옵니다. 읽으세요. 다음 페이지 8번. 겁나 중요하죠. 청산금을 통지받은 후순위 권리자는 거기 청산기간 내 동그라미. 청산기간 내에 하나요. 그 다음에 자신 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 동그라미.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잊지 마세요. 9번. 청산금 지급 전에 경매가 신청되면 더 이상 귀속 청산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니 본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본등기 해도 무효입니다. 9번. 11번 기억합니다.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등기하면 무효입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청산 절차를 거치면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 13번 기억합니다. 채무자는 청산기간이 지났어도 청산물 받을 때까지 돈 갖고 가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변제기간과 10년이 지나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지켰을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지킨 것은 위에 10번하고 연결시키세요. 양도담보권자가 팔아먹었을 때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됐지요? 됐다고 해주세요. 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잘 나오는 게 그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자만 올 때 읽어보시면 되고요.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일단 부실법이 아예 적용 안 되는 거 3개. 1, 2, 3번. 그 다음에 4번 적용이 제한되는 거 3개.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특히 5번. 갑을사의 명의신탁을 한 상태에서 혼인했어. 탈법 목적이 없어. 그럼 그때부터 유효하죠. 소급해서 유효로 나온 적 있어요. 그때부터 유효.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면 4번 명의신탁 무효라 그랬죠. 다만 선악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지요.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수탁자 등기도 무효죠. 다만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죠.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4번, 5번 일단 머릿속에 넣으세요. 그 다음에 2가지 유형을 정리합니다. 8번 3자가 명의신탁. 갑병사의 매매가 있고 갑이 을과 명의신탁을 했어요. 그리고 병에게 부탁해서 등기를 넘겨줬어요. 3자가 명의신탁이죠. 반가로 1번 명의신탁 무효. 무효. 우리 박아. 따라서 오른쪽 반가로 1번 무효인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는 뭐뭐 할 수 없다. 공식입니다. 암기. 무효인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뭐뭐 할 수 없다. 이거 답으로 무지하게 나왔습니다. 3번 수탁자 등기 무효죠. 따라서 소유권은 매도인 병한테 있고 말소 청구할 수 있죠. 4번 병갑 사이의 계약은 유효하죠. 따라서 병은 여전히 이전 등기 의무가 있습니다. 갑은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대위에서 말소 청구할 수 있죠. 그렇죠? 6번 신탁자 갑은 매도인 병을 대위하여 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가 직접은 못하는 거예요. 대위만. 그런데 7번 을이 스스로 등기를 넘겨주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그랬죠. 8번 을이 정한테 팔아먹으면 정은 소유권을 선악불문하고 취득한다. 기억하시면 되죠. 계약 명의신탁. 갑이 을과 명의신탁을 하고 을에게 돈을 줘. 그래서 을이 매매를 해. 이때 명의신탁은 무효지만 매매비 등기는
무효도 있고 유효도 있고, 병의 선악에 따라 병이 선이라면 유효, 병이 악이라면 무효. 나눠야 되죠. 자, 나눠서 일단 맨 밑에 명의상 약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수탁자 앞으로 된 등기는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상대방이 병이 선악에 따라 달라지고요. 3번 매도인이 악의라면 1번 등기 무효, 2번 매매 무효. 두 가지만. 1번, 2번만. 나머지는 정말로 잠이 안 올 때, 알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잠이 안 올 때 읽으시면 한 4번 읽으면 잠이 와요.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오른쪽 선의를 기억합니다. 자, 매도인이 선인 경우라고 되어 있죠. 예? 요거하고 맨 밑에 똑같이 4번 경매 경우 똑같아요. 결과가. 경매는 병이 선악을 묻지 않아. 그런데 그냥 매매일 때 얘가 선인 경우하고 경매일 때 선악불문, 결과가 똑같습니다. 4번 위에 동그라미 1번. 수탁자 등기 및 매매는 유효. 그래서 수탁자가 완전한 권리를 취득.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명의상 약정은 무효고 가분을에게 준 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 동그라미 3번. 그쵸? 그 다음에 5번. 신탁자가 점유하고 있는데 신탁자가 돈 달라 그랬더니 을이 안 줘. 이때 신탁자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죠. 즉 목적 부동산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결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 인정 안 된다는 거 5번 기억하시면 됩니다. 7번. 6번이 어디로 사라졌나? 네. 7번. 얘가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비용을 지출했을 때 남의 물건에 비용 지출했죠. 그러니까 비용 상환은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비용 상환은 청구할 수 있다. 7번. 8번, 9번은 됐고요. 4번. 경매라면 병의 선악을 묻지 않고 경매 유효, 등기 유효. 지금 체크한 거 그대로 확인하시면 돼요. 됐지요? 됐습니다. 자, 이제 집합건물법은 제가 지문을 50몇 개를 뽑아놨는데 50개를 딱 뽑아놨군요. 1번, 2번, 4번, 5번, 6번. 다 아닙니다. 8, 9번은 아까 봤고요. 저당권에서 봤죠? 자, 10번 분할 청구 못한다. 11, 12, 13. 이거 암기해야 되죠.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민법상 공유물을 구별하기 위해서 11, 12, 13은 암기해야 됩니다. 오른쪽 16번, 17번, 18번. 특히 17번. 아주 중요하죠. 16, 17, 18. 너나 기억해라 그러지 마시고 나머지는 잠 안 올 때 한번 읽어보시고 넘기세요. 25번. 29번. 관리단 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동의를 받으면 소집 절차를 전원동의 조심하세요. 5분의 4 아닙니다. 전원동의. 그 다음에 30번은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점유만 하고 있을 뿐 구분소유권을 등기하지 않은 사람. 구분소유권 없지. 하지만 관리단 구성원으로서 의기권 행사할 수 있다. 31번은 모이지 않고 서면 결의할 때 5분의 4. 모이지 않고 서면 결의할 때 몇 분의 몇? 5분의 4. 쭉 내려가서 35번.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 관리인 선임. 36번.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되죠. 반면에 37번에 관리단에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오른쪽 39번.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임.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선임할 수 있다. X.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되지만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임. 41번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4분의 3. 자, 4분의 3 두 개를 외우자 그랬어요.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가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죠? 좀 전에 체크했는데 왼쪽으로 눈을 살짝 아니다. 한 장 앞으로 가야 되는구나. 네. 128페이지 12번 찾으셨어요? 공용분해 변경하고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몇 분의 몇? 4분의 3. 기억해 주세요. 너나 기억해라 그러지 마시고. 그다음에 42번에 보면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박스 안에 있는 분쟁에 대한 심의 조정을 하는데 이거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고 3번하고 6번만 체크하세요. 3번 공용분해 보존관리 변경에 관한 분쟁이라고 돼 있죠. 여기 앞에 전유 부분 또는 공용 부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공용 부분을 전유 부분으로 바꿔서 답으로 날 수가 있어요.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사항이 아닌 것은 전유 부분의 보존관리 변경에 관한 문제 이렇게. 그죠? 반면에 6번에 보면 재건축과 관련된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문제. 소유권이 누구 거냐는 사실은 법원에서 이걸 다뤄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이렇게 중차대한 걸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대. 조심하셔야 돼. 이거 심의 조정 사항입니다. 재건축과 관련된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문제. 43번 숫자 암기 재건축 결의 5분의 4. 44번 하나의 단지의 수개동을 재건축할 때는 전체 5분의 4 및 각 동 5분의 4. 각 건물마다 5분의 4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재건축 결의가 유효하려면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돼요. 46, 47. 따라서 47. 재건축 실행 단계에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분담액이나 산출 기준을 정해야 되고 이걸 정하지 않은 재건축 결의는 무효. 이렇게 되죠. 49번 재건축 결의가 있을 때 반대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면 촉구. 반드시 서면 촉구입니다. 2달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50번은 둘로 나누세요. 첫 번째 줄에 보면 건물가액의 2분의 1 이하라고 돼 있죠. 이때는 각 구분 소유자가 복구할 수 있어요. 반면에 두 번째 줄 끝에 글자가 갑자기 쪼그라들었죠. 2분의 1 초과라고 돼 있죠. 이때는 5분의 4. 자, 그러면 5분의 4. 아까 4분의 3 두 개. 그래? 공용부분 변경과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자, 5분의 4. 오늘 체크한 거 3개가 있었어요. 지금 이거 2분의 1 초과멸실 복구. 또 하나가 재건축. 또 하나. 서면결의. 31번. 31번 서면결의. 43번 재건축 결의. 50번 2분의 1 초과멸실 복구 결의. 싸잡아서 몇 분의 몇? 5분의 4. 작년에 5분의 4, 재작년에 5분의 4 이게 자꾸 나와요. 5분의 4를 2번 냈기 때문에 4분의 3 나올 때가 돼서. 근데 또 미치척하고 5분의 4 또 나올 수 있어. 4분의 3과 5분의 4 외워두자. 됐지요? 네. 끝이 났습니다. 민트법은 체크한 거를 오늘 집에 가서 반드시 한 번만 읽어주세요. 읽으실 수 있을까? 몰라. 내일 아침 동영사회를 오늘 요거 본 거 읽고 오신 분하고 안 읽고 오신 분은 차이가 분명히 있어.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 집에 가셔서 조금 쉬었다가 한 번 정도 꼭 읽고 주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